법원에서 막 걸어 나왔을 때 마음은 여전히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그런데 전 남편이 마치 인생 최대의 승리를 거둔 것처럼 새 애인을 데리고 회사에 나타나 의기양양하게 자랑하고 다닌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는 잠시 후 떨리는 목소리로 전하는 비서의 한마디가 자신의 오만한 심장을 정통으로 꿰뚫을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회사가 방금 부도 처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수년간 굳건히 버텨온 기업이 왜 한순간에 무너졌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충격적인 사건의 배후에 있는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차갑고 긴 나무 벤치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다. 내 손은 꽉 쥐어져 있었고 깡마른 손가락들은 하얗게 질릴 때까지 서로 얽혀 있었다. 이혼 판결문이 책상 위에 반드시 놓여 있었고 붉은 나리는 나와 강우의 10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핏자국처럼 선명했다. 10년, 갓난아이가 태어나 울음을 터뜨리고 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되며 엄마 아빠라고 부를 줄 알게 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그런데 내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우리의 사랑은 인생의 3분의 1도 채우지 못했다. 밖에서는 서울의 여름이 한창이었고 햇살은 꿀처럼 쏟아졌으며 자동차 경적 소리는 요란했고 사람들은 분주하게 오갔다. 하지만 이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천장 선풍기가 느릿느릿 돌아가는 소리와 판사가 종이를 넘기는 소리만이 들렸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 하나 없이 밋밋하게 마지막 조항들을 읽어내려갔다. 그 건조한 글자들은 이미 죽어버린 내 결혼 생활과도 같았다.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듣지 못했다. 내 마음은 먼 옛날로 날아가고 있었다. 나는 강우를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한다. 그는 지방 출신의 청년이었고 야망과 뜨거운 심장을 품고 서울로 와서 사업을 시작했다. 나는 갓 졸업한 아가씨였고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 대기업 회장의 딸이라는 신분을 숨겼다. 나는 그에게 첫눈에 반했다. 나는 그의 총명함, 성공하려는 의지, 그리고 순박하기까지 한 그의 온화한 미소를 사랑했다. 우리는 가장 힘든 시절을 함께 보냈다. 좁은 고시원에서 컵라면 하나를 나눠 먹고 서로가 힘들 때마다 격려했다. 강우가 회사를 설립할 자본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내 저축을 쓰고 몰래 아버지께 도움을 청한 것도 바로 나였다. 회사 창립 기념일에 그는 나를 힘껏 껴안으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지혜야, 고마워.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 그 은혜는 이제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회사는 작은 벤처기업에서 이제 건설업계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룹이 되었다. 가난한 청년이었던 강우는 이제 세련된 대표이사가 되었고 주변에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폭풍우를 함께 헤쳐온 조강지처인 나는 이제 뒤에 버려졌다. 그는 언제부터 변했을까? 아마도 돈과 지위가 그의 눈을 멀게 했을 때부터였을 것이다. 주변을 둘러싼 젊고 아름다운 여자들의 가머니설에 빠져 집에서 그의 식사와 잠자리를 밤낮으로 챙기는 아내를 잊어버렸을 때부터였을 것이다. 박지혜 씨, 여기에 서명해주세요. 법원 직원의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돌려놓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펜이 수십 킬로그램의 쇳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종이 위로 떨어져 이혼에 동의합니다 라는 글자를 번지게 했다. 나는 울음을 터뜨리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다. 나는 그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 한때 내 세상의 전부였던 그 남자 앞에서 말이다. 나는 눈을 들어 강우를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차가운 얼굴과 흔들림 없는 눈빛을 하고 있었다. 한때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던 그 눈빛이 이제는 너무나 낯설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재빨리 서명했다. 힘차고 단호한 필체였다. 마치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처럼. 절차가 끝나고 우리는 공식적으로 더 이상 부부가 아니게 되었다. 판사는 서류를 덮으며 형식적인 말을 건넸다. 두 분의 새로운 삶이 순탄하기를 바란다든지 하는 말이었다. 순탄? 나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다. 나는 남편을 잃고 가정을 잃고 믿음과 사랑을 잃었다. 그런데 그는 자유를 얻고 젊고 아름다운 애인을 얻었는데 어떻게 내게 순탄한 삶이 될 수 있겠는가. 법정 밖으로 나가자 강우가 앞서 걸었고 나는 조용히 뒤를 따랐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걸음이었지만 마치 지구 한 바퀴만큼이나 멀게 느껴졌다. 그는 내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법원문 앞에는 검은색 고급 세단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 차문이 열리자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내려와 서둘러 강우의 팔짱을 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대표님, 다 끝나셨어요? 한참 기다렸잖아요. 강우는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얼음장 같던 얼굴이 순식간에 녹아내리며 대신 다정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그녀의 뺨을 살짝 꼬집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다 끝났어. 이제 우리를 방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 심장은 수천 개의 칼에 찔린 듯했다. 그녀였다. 회사에 들어온 지 6개월도 안 된 신입 비서. 바로 그녀 때문에 내 가정이 산산조각 났다. 나는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었지만 강우는 항상 동료 관계일 뿐이라며 딱 잡아댔다. 그는 오히려 내가 쓸데없이 질투하고 남편을 믿지 못한다고 화를 냈다. 이제 보니 그들은 내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판결이 내려진 바로 그 장소에서 버젓이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었다. 유미는 나를 쳐다보며 도전적이고 의기양양한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는 듯 강우의 몸에 바싹 기댔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고통과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나는 소리 지르고 싶었고 그 두 사람의 위선적인 얼굴을 핥히고 싶었다. 하지만 이성이 나를 붙잡았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선진그룹 박영진 회장의 딸이다. 이렇게 비참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마지막 남은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나는 고개를 들고 강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더 이상 떨리지 않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축하해요, 우강우 대표님. 두 분 행복하시길 바라요. 말을 마친 나는 그들이 내 눈물을 보지 못하도록 돌아섰다. 나는 석양 속으로 걸어갔다. 등은 꼿꼿했지만 마음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10년의 청춘, 10년의 사랑, 10년의 희생은 결국 배신이라는 냉혹한 대가로 돌아왔다. 오늘 나는 사랑했던 남자를 잃었다. 하지만 바로 오늘 내 안에 새로운 내가 태어났다. 그 나는 더 이상 약하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사랑에 매달리지 않을 것이다. 그 나는 나에게 상처를 준 자들에게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나는 법원 앞에서 벌어진 연극이 잔인함의 마지막 한계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틀렸다. 우강우의 냉혹함은 막 버림받은 아내인 내 상상력을 훨씬 뛰어넘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한 지 불과 1시간 만에 내 마음의 고통이 채가시기도 전에 그는 내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했다. 나는 회사로 돌아갔다. 그곳은 나와 그의 피땀이 서린 곳이었고 내 청춘을 바쳐 가꾼 곳이었다. 나는 재무 및 대외협력 담당 부사장직을 맡았었다. 회사의 모든 사람들은 나를 존경했다. 내가 대표이사의 아내여서 뿐만 아니라 내 실제 능력 때문이었다. 나는 미련을 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은 개인 물품을 정리하고 함께했던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이곳에서의 내 역할을 공식적으로 끝내기 위해 회사에 갔다. 강남의 고층 빌딩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다. 모든 직원들이 나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동정하는 사람도 있었고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내는 사람도 있었으며 통쾌해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수군거렸고 일부러 목소리를 낮췄지만 내 귀에 들릴 만큼은 되었다. 박 부사장님 불쌍해서 어떡해. 무참히 차였잖아. 듣자 하니 대표님 새 애인이 엄청 젊고 예쁘다던데 어쩐지 요즘 대표님이 계속 까칠하시더라니. 집안일 때문이었구나. 나는 모든 것을 무시하려고 애쓰며 최대한 태연한 척했다. 나는 내 사무실로 직행했다. 도시 중심이 내려다 보이는 넓은 유리창이 있는 사무실. 내가 지난 8년 동안 앉아있던 곳이었다. 하지만 내가 막 문손잡이에 손을 얹었을 때 맞은편 대회의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우강우가 먼저 나왔고 그 뒤로 모든 부장들과 경영진들이 따랐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다름 아닌 유미가 있었다. 그녀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 정장으로 갈아입고 화장을 꼼꼼하게 했으며 강우의 팔짱을 자신감 있게 끼고 마치 이곳의 여주인이라도 되는 듯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강우는 로비 한가운데에 멈춰서서 손뼉을 2번 쳐서 모든 사람의 주의를 끌었다. 그의 목소리는 크고 권위 있게 울려 퍼졌다. 모든 분들께 알립니다. 오늘부터 황유미 씨가 박지혜 씨의 자리를 대신하여 우리 회사의 신임 부사장직을 공식적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회사 전체가 잠시 동안 정지된 듯했고 그 후 다시 수군거리는 소리가 더 크고 놀랍게 터져나왔다.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다. 나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귀가 먹먹해졌다. 부사장 내 자리. 그는 애인을 집으로 데려왔을 뿐만 아니라 내가 땀과 노력을 쏟아부어 얻은 바로 그 자리에 그녀를 뻔뻔하게 앉혔다. 이것은 더 이상 배신이 아니었다. 이것은 모욕이었고 내 명예와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였다. 나는 강우를 바라보며 그의 눈에서 남은 부부의 정이라고는 조금이라도 찾아보려고 애썼다.
하지만 없었다. 오직 차가움과 단호함 뿐이었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옆에 있는 여자에게만 향해 있었다. 유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위선적이라고 생각하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을 훑어본 후 내게 시선을 고정시켰다. 도발적인 눈빛이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유미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특히 박지혜 선배님, 제가 제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회를 만들어줘? 그녀의 말은 내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나를 조롱하고 있었다. 주위 사람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마지못해 치는 사람도 있었고 아첨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 박수 소리는 마치 내 뺨을 때리는 것 같았다. 인간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고 내 한계는 이미 무너졌다. 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내 하이힐 굽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차갑고 건조한 소리를 냈다. 나는 강우와 유미 앞에 멈춰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우강우 씨,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나는 억누르려고 애썼다. 강우는 눈살을 찌푸리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박지혜 씨, 여긴 회사야.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고. 당신은 더 이상 이 회사 사람이 아니니 자존심은 지켜줬으면 좋겠군. 자존심? 나는 비웃었다. 씁쓸한 미소였다. 자존심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다니. 여기서 자존심을 지켜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이에요. 능력도 없이 남자 꼬드기는 것밖에 모르는 여우 같은 여자를 부사장 자리에 앉히다니. 여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땀을 생각해 본 적은 있어요? 회사의 발전을 생각해 본 적은 있냐고요? 내 말의 분위기는 팽팽해졌다. 나와 친했던 몇몇 옛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고 강우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는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할 줄은 몰랐을 것이다. 유미는 즉시 불쌍한 척하며 강우의 몸에 기댔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대표님, 지혜 선배님이 저를 이렇게까지 싫어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냥 제가 안 할게요. 저 때문에 두 분 사이가 나빠지는 건 원하지 않아요. 완벽한 연기였다. 강우는 즉시 그녀를 감싸며 나에게 소리쳤다. 당신 입 닥쳐! 유미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제일 잘 알아. 당신이 판단할 자격 없어.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 다른 사람들 방해하지 말고. 그는 2명의 경비원에게 신호를 보냈다. 박지혜 씨를 밖으로 모셔. 2명의 경비원이 내게 다가왔다. 난처한 표정이었다. 사모님. 나는 그들을 쳐다본 후 다시 강우를 쳐다보았다. 내 목숨을 다해 사랑했던 남자. 이제 그는 다른 여자 때문에 나를 죄인 취급하고 있었다. 내 눈물은 결국 참지 못하고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것은 약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이것은 극에 달한 분노의 눈물이었다. 좋아요, 가겠어요.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우강우 씨, 오늘을 똑똑히 기억해둬요. 당신이 내게 한 짓,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반드시 갚아줄 테니. 나는 수백 명의 시선 속에서 당당하게 회사를 나섰다.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나는 내일부터 이 도시 전체의 웃음거리가 될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상관없었다. 지금 내가 유일하게 신경 쓰는 것은 내 계획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하는 점뿐이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야, 우강우.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그림자처럼 살았다. 나는 아버지가 혼수품으로 사주신 한남동의 고급 빌라에 스스로를 가두었다. 넓고 호화롭지만 춥고 썰렁한 집이었다. 집안 곳곳에는 강우와의 추억, 행복했던 지난날들이 묻어 있었다. 나는 이곳이 우리가 100년 해로할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곳이 내 고통을 묻는 장소가 될 줄이야. 내가 남편에게 버림받고 애인에게 직위까지 빼앗겼다는 소문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퍼져나갔다. 가십신문들은 기사를 싣기 시작했고 온갖 이야기를 꾸며냈다. 그들은 내가 남편을 지키지 못한 불행한 여자라고 말했다. 그들은 강우를 유능한 남자로, 유미를 재색을 겸비한 미인으로 칭송했다. 온 세상이 내게 등을 돌리는 것 같았다. 강우의 회사는 유미가 등장한 후 불안정한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나와 함께 초창기부터 일해왔던 많은 핵심 직원들은 불만을 품고 차례로 사직서를 냈다. 오랜 거래처들도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다. 그들은 내 능력을 알고 있었고 스캔들로만 유명한 경험 없는 젊은 부사장을 신뢰하지 않았다. 강우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는 유미에게 홀딱 빠져 자신만 있으면 회사는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유미를 주요 주주들에게 공식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임시 주주총회를 열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될 줄은 몰랐다.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내 개인 돈으로 사들인 회사 지분 5%를 보유한 소액 주주 자격으로 회의 소집 통지서를 받았다. 처음에는 가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 두 사람의 의기양양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내 절친한 친구이자 법률 고문인 민준 변호사는 나에게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혜야, 꼭 가야 해. 이것은 네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기회야. 민준의 말을 듣고 나는 이번 등장을 위해 철저히 준비했다. 나는 강렬하고 권위 있는 와인색 정장을 골랐다. 머리는 깔끔하게 올려 묶고 얼굴은 날카롭게 화장했다. 나는 더 이상 며칠 전에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여자가 아니었다. 오늘의 나는 전투에 나설 준비가 된 전사였다. 나는 정시에 회의실에 도착했다. 내 등장은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강우와 유미는 다른 주주들과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를 보자 그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었다. 강우가 다가와 경고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긴 왜 왔어? 나는 미소를 지었다. 사교적이지만 차가운 미소였다. 주주 자격으로 왔어요. 설마 그럴 권리도 없는 건가요, 대표님? 그는 할 말을 잃고 나를 자리에 앉게 할 수밖에 없었다. 회의가 시작되었다. 강우는 연단에서 회사의 밝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끝없이 늘어놓았다. 그 후 그는 유미를 정중하게 소개하며 온갖 화려한 말로 그녀를 칭송했다. 유미는 연단에 올라와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다. 수줍으면서도 자신감 있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주주들의 반응은 강우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다. 회사의 성장을 처음부터 지켜본 나이 많은 김 이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 대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 유감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부사장직을 교체한 것은 많은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박지혜 부사장님은 자신의 역할을 아주 잘 수행해왔습니다. 우리는 합당한 설명을 들어야겠습니다. 다른 많은 주주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들은 유미의 능력과 그녀가 맡게 될 프로젝트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다. 유미는 당황하며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그녀의 전문 지식은 완전히 제로였다. 강우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다. 그는 애인을 감싸려고 애썼지만 그의 말은 설득력이 없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고 궁지에 몰린 강우는 평정심을 잃기 시작했다. 그는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나에게 반대하게 만든 거지? 배경도 없고 백도 없이 운 좀 좋아서 오늘날에 잃은 여자가 여기서 무슨 자격으로 목소리를 높여? 회의실 전체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강우의 말은 나를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내가 쌓아온 모든 공로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었다. 그는 내가 배경이 없다고 말했다. 좋아. 내가 배경이 무엇인지 보여주지. 바로 지금이 내가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나는 침착하게 일어서서 연단으로 걸어나갔다.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심호흡을 했다.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는 시작했다. 목소리는 분명하고 단호했다. 저는 박지혜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저를 우강우 대표님의 전처로만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선진그룹의 박영진 회장님의 외동딸입니다. 무서운 침묵이 회의실 전체를 감쌌다. 모든 사람들은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나를 쳐다보았다. 마치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선진그룹은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재벌이었고 어떤 건설회사라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물이었다. 선진그룹 회장의 딸. 내 이 신부는 원자폭탄보다 더 큰 파급력을 가졌다. 나는 강우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은 크게 뜨고 입은 벌어져 있었다. 그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서다가 거의 쓰러질 뻔했다. 그는 10년 동안 내 곁에 있었지만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 나는 진실한 사랑을 하고 싶어서, 돈과 지위에 휘둘리지 않는 사랑을 하고 싶어서 내 신분을 숨겼다. 하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는 나를 무시했다. 옆에 서 있던 유미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녀의 예쁜 얼굴은 일그러졌고 의기양양하던 표정은 사라지고 극도의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녀는 강우에게 매달렸지만 그 역시 서 있을 힘조차 없는 것 같았다. 나는 계속했다.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선진그룹은 자회사를 통해 현재 이 회사의 최대 투자자로서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회의실 전체를 훑어보며 놀란 주주들의 얼굴 하나하나에 시선을 멈췄다. 그리고 그 지분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선진이 무능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경영진이 운영하는 회사와의 협력을 재검토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내 선언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회의실 전체가 소란스러워졌고 주주들은 벌떡 일어섰다. 그들은 곧 닥칠 위험을 깨달았다. 강우의 회사는 선진의 막대한 자금 덕분에 유지되고 있었다. 만약 선진이 자금을 회수하면 회사는 즉시 무너질 것이었다. 강우는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니었다. 공포에 질린 애원이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이 게임의 승자는 바로 나였다. 나는 내 마지막 카드를 뒤집었고 그것이 모든 것의 운명을 결정했다. 주머니 속의 송곳은 언젠가 밖으로 나오기 마련인데 하물며 이렇게 충격적인 소식이야 말할 것도 없었다. 주주총회가 끝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전직 사장 부인이 갑자기 수조원대 재벌 회장의 딸로 밝혀졌다는 이야기는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대한민국 경제계는 한바탕 떠들썩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나를 조롱하던 가십신문들은 이제 180도 태도를 바꿔 나를 숨어있던 여장부라며 칭송하고 올해 가장 달콤하고 극적인 복수극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나는 그런 통쾌함을 즐길 시간이 없었다. 내 목적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되찾는 것이었다. 회의장을 떠나자마자 나는 민준 변호사에게 계획의 다음 단계를 실행하도록 요청했다. 선진그룹은 강우의 회사에 공식적으로 통보하여 일주일 내로 수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 전액을 회수하겠다고 요구했다. 이것은 치명적인 일격이었다. 강우의 회사는 여러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다. 모든 것이 이 자금에 의존하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자금 회수는 숨쉴 공기를 모두 빼앗는 것과 같았다. 회사의 주식은 곤두박질쳤다. 소액 투자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주식을 팔아치웠고 소식을 들은 협력업체와 공급업체들도 즉시 채무 상환을 요구했다. 은행은 대출을 동결했다. 단 하루 만에 강우가 10년 동안 쌓아올린 왕국은 이제 파산 직전에 놓였다. 나는 지금 강우가 얼마나 공황 상태에 빠져 있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그는 내게 수없이 전화를 걸었다. 처음에는 받지 않았다. 나는 그가 그날 내가 느꼈던 것과 같은 무력감과 절망감을 맛보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애원과 통곡으로 가득 찬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 지혜야, 제발 전화 좀 받아줘. 내가 잘못했어. 제발 기회를 한 번만 줘. 지혜야, 회사는 우리 둘의 피땀이야. 이렇게 무정하게 무너뜨릴 수는 없잖아. 우리 둘의 피땀이라고? 그가 애인을 데려와 내 공로를 짓밟을 때 그것이 우리 둘의 피땀이라고 생각이나 했을까. 내 마음은 차갑게 식었고 나는 전화를 받기로 결심했다.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그가 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듣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여보세요. 지혜야. 전화 받았구나. 수학이 넘어 강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간절했다. 무슨 일이죠? 말해요. 내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지혜야,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그 여우 같은 년한테 홀렸었어. 내가 잘못했어. 혹시 아버님께 말씀드려서 결정 좀 되돌려달라고 해줄 수 없을까? 당장 그 여자 해고할게. 네가 용서만 해준다면 뭐든지 할게. 나는 웃었다. 감정 없는 미소였다. 우강우 씨, 모든 게 그렇게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용서? 당신이 나를 회사에서 쫓아낼 때 내게 기회를 줬었나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욕할 때 10년 부부의 정을 생각이나 했어요? 이제 회사가 망하게 생기니 잘못을 깨달았다고요? 당신의 사과는 내게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지혜야, 그러지 마. 아직 나한테 마음 있는 거 알잖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 여자랑 이혼할게. 다시 시작하자고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우리 사이는 당신이 이혼 서류에 서명한 날 끝났어요. 당신 회사나 걱정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아니, 당신이 곧 마주하게 될 잿더미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말을 마치고 나는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 어떤 거짓말도 듣고 싶지 않았다. 마음? 그래, 나는 그를 정말 많이 사랑했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그가 다른 여자의 손을 공개적으로 잡은 날 죽었다. 지금 내 마음속에는 증오와 그의 어리석음에 대한 약간의 동정심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폭풍은 강우에게만 닥친 것이 아니었다. 유미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선진이 자금을 회수한다는 소식을 듣자 그녀는 가장 먼저 공포에 질렸다. 그녀가 강우에게 접근한 목적은 오직 돈과 지위 때문이었다. 이제 강우가 모든 것을 잃게 되자 그녀도 본색을 드러냈다. 그녀는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강우에게 빌라와 자동차를 자기 명의로 넘기라고 요구했다. 두 사람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다. 회사에 남아있던 직원들의 말에 따르면 대표 이사실에서 물건이 깨지는 소리와 욕설, 고함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그들의 운명적인 사랑은 비눗방울처럼 허무하게 터져버렸다.
강우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다이아몬드를 버리고 조약돌을 쫓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옛 친구들과 사업 파트너들을 찾아가 자금을 빌려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감히 도와주지 않았다. 선진그룹에 밉보이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강우의 몰락을 보면서 내 마음은 복잡했다. 어쨌든 그는 내가 한때 사랑했던 남자였고 내가 꿈꿔왔던 아이들의 아버지였다. 하지만 나는 그가 내게 준 고통을 다시 생각했다. 이것이 그가 치러야 할 대가였다. 세상 모든 일에는 인과응보가 있다. 그는 바람을 심었으니 이제 폭풍을 거두어야 했다. 폭풍의 불씨를 지핀 후 나는 한남동의 빌라로 돌아왔다. 집은 더 이상 춥고 썰렁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거실 중앙에 짙은 갈색 가죽 소파에 앉아 계셨다. 늘 엄격하던 얼굴에는 이제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아버지는 서둘러 일어나 내게로 빠르게 다가오셨다. 지혜야, 왔구나. 모든 게 괜찮은 거니? 나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제게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고갯짓 한 번으로 다른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분이 지금은 사랑과 안타까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 코끝이 찡해지며 내가 그동안 애써 쌓아 올린 모든 강인함과 꿋꿋함이 아버지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나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조용히 품에 안고 크고 따뜻한 손으로 내 떨리는 등을 토닥여 주셨다. 아버지는 내가 실컷 울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억울함과 고통을 다 쏟아낼 때까지. 지난 10년 동안 내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서, 자립적인 삶을 살고 싶어서 나는 아버지의 모든 도움을 거절했었다. 나는 혼자서 부딪히고 모든 어려움에 혼자 맞섰다. 하지만 결국 무너졌을 때 내가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아버지의 품이었다. 내가 진정되자 아버지는 나를 부드럽게 소파에 앉히셨다. 아버지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주시며 나직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내 딸, 아주 잘했다. 네가 쉽게 당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들에게 보여줬어. 그런데 지혜야, 이렇게 복수하고 나니 정말 기쁘니? 나는 침묵했다. 기쁜가? 내가 공들여 세운 회사가 무너져가는 것을 보고,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몰락하는 것을 보고 내가 기쁜가? 약간의 통쾌함은 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공허하고 쓰라린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것은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내 생각을 읽으신 듯 했다.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다. 네가 그 녀석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안다. 하지만 강우 그 녀석은 네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재주는 있지만 덕이 없는 놈이지. 그런 종류의 인간은 조만간 실패하게 되어 있어. 네가 그의 본 모습을 폭로한 것은 단지 복수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을 막아준 것이기도 해. 하지만 딸아, 파괴하기는 쉽지만 다시 세우기는 어려운 법이란다. 네, 저기 무너지는 것을 보는 데서 멈추고 싶니? 아니면 네 스스로 훨씬 더 위대한 제국을 건설하고 싶니? 아버지의 말씀은 혼란스러운 내 마음에 한 줄기 빛처럼 비춰졌다. 그렇다. 내 목적은 단순히 복수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내게 속한 것을 되찾고 싶었고, 강우와 온 세상에 그가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는 것, 심지어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나는 증오에 계속 잠겨 있을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나는 창업 초기의 날들을 떠올렸고 젊은 날의 열정과 포부를 기억해냈다. 나는 사랑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한 여성의 경력, 명예, 그리고 자존심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나는 죽어버린 결혼 생활을 위해 흘리는 마지막 눈물을 닦아냈다. 내일부터 나는 새로운 삶을 살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완전히 다른 정신으로 일어났다. 나는 민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아, 부탁할 게 있어. 듣고 있어. 다음 계획은 뭐야? 강우 그 녀석을 사기 및 재산 횡령 혐의로 고소할까? 수학이 넘어 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기세등등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럴 필요 없어. 그렇게 하면 너무 쉽게 끝나는 거잖아. 나는 다른 걸 원해. 강우의 회사 채무를 은행과 공급업체로부터 전부 조사해서 사들여줘. 내가 그의 최대 채권자가 되고 싶어. 민주는 잠시 침묵하더니 웃음을 터뜨렸다. 지혜야, 넌 정말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구나. 이수는 정말 고단수야. 피해자에서 생사 여탈권을 쥔 사람으로 변신하다니. 좋아, 나한테 맡겨.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다. 내 앞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 그 길은 험난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회사를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경영 아래 더 강력한 그룹으로 만들고 싶었다. 우강우, 당신은 내가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었지. 그렇다면 내가 보여주겠어. 당신 없이 내가 모든 것이 되는 모습을.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민준 변호사의 사무실은 서초동의 조용한 가로수길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전문적이고 신뢰감 있는 분위기를 풍겼다. 민준은 내 대학 동창으로 내 집안 사정을 잘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똑똑하고 예리했으며 무엇보다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친구였다. 지난 10년 동안 내가 강우의 회사 일과 가정에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연락을 유지했다. 내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법적 절차를 도와준 사람도 바로 민준이었다. 나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민준은 책상 뒤에 앉아 두꺼운 서류 뭉치를 유심히 읽고 있었다. 나를 보자 그는 고개를 들었다. 검은 뿔테 안경도 그의 걱정스러우면서도 감탄하는 눈빛을 가리지 못했다. 앉아, 여장부. 민준이 미소를 지었다. 보기 드문 따뜻한 미소였다. 지난번 주주총회에서의 내 활약은 정말 전설적이었어. 우리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화제라고. 나는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놀리지 마. 막다른 길에 몰리지 않았다면 나도 그렇게 소란 피우고 싶지는 않았어. 이해해.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표정이 되었다. 하지만 넌 옳은 일을 했어. 우강우 같은 놈들에게는 관용을 베풀수록 더 기어오르거든. 넌 그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줬어. 그래서 다음 계획은 뭐야? 정말로 그의 회사 채무를 사들일 생각이야? 맞아.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냥 무너지는 걸 지켜보고 싶지는 않아. 그 회사에는 내 땀과 눈물이 배어 있어. 되찾아서 내 방식대로 재구축하고 발전시키고 싶어. 나를 내친 강우의 결정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민주는 주의 깊게 들으며 눈빛에 사색이 어렸다. 그는 안경테를 밀어올리며 명료하게 분석했다. 아주 좋은 생각이지만 쉽지는 않을 거야. 강우의 회사는 여러 곳에 빚을 지고 있어. 대형 은행부터 소규모 자재 공급업체까지. 총 채무액은 어마어마한 원화가 될 수 있어. 재정적인 자원은 충분해? 아버지가 도와주실 거야. 이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진그룹의 명예가 걸린 일이라고 하셨어. 아버지가 별도의 투자펀드를 설립해서 나에게 정권을 맡기시겠대. 네가 할 일은 법적인 측면에서 나를 돕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 채무들을 합법적이고 은밀하게 사들일 수 있을까?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다. 가능한 일이야. 네가 말한 투자펀드를 통해 채권자들과 협상에 나서는 거지. 현재 상황에서 강우의 회사는 지불 능력을 상실했으니 채권자들은 분명 매우 불안해하고 있을 거야. 우리가 그 채무들을 일정 부분 할인된 가격에 매입하겠다고 제안할 수 있어. 그들은 하루빨리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기꺼이 팔려고 할 거야. 우리가 대부분의 채무를 보유하게 되면 우리는 최대 채권자가 되는 거지. 그때 우리는 법원에 파산 절차를 신청하거나 강우에게 헐값에 모든 지분을 팔아 빚을 갚도록 강요할 수 있어. 민준이 제시한 계획은 단계별로 명확하고 상세했다. 그의 말을 들으니 내 결정에 대한 확신이 더욱 커졌다. 민준처럼 똑똑하고 믿음직한 친구와 함께라면 이 전쟁에서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내가 물었다. 우선 모든 채권자와 해당 채무액에 대한 상세한 목록이 필요해. 네가 재무 담당 부사장이었으니 이 부분은 네가 가장 잘 알겠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 재무 데이터 전체를 백업해둔 파일이 있어. 바로 보내줄게. 아주 좋아. 민준이 미소를 지었다. 두 번째, 우리는 신속하고 비밀리에 움직여야 해. 강우가 낌새를 채면 우리가 손쓰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거나 파산을 선언할 수도 있어. 투자펀드는 전혀 관련 없는 이름으로 등록해야 해. 알겠어. 모든 건 너에게 맡길게. 우리는 몇 시간 더 앉아서 모든 단계에 대해 상세하게 논의했다. 민주는 위험 요소와 강우가 이용할 수 있는 허점들을 분석했다. 그는 예비 방안까지 마련해 두었다. 민준과 이야기할수록 내 마음속의 불꽃은 더욱 강렬하게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더 이상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진정한 비즈니스 전쟁이었고 내가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치밀한 체스 게임이었다. 헤어지기 전에 민주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지혜야, 네가 끔찍한 일들을 겪었다는 거 알아. 하지만 오늘날의 너를 보니 정말 기쁘다. 넌 훨씬 더 강해졌어.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나와 박 회장님은 항상 내 뒤에서 응원할 거야.
민준의 말에 나는 매우 감동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오랜 어두운 날들 끝에 찾아온 진정한 미소였다. 고마워, 민준아. 항상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민준의 사무실을 나서며 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오늘 서울의 하늘은 유난히 더 푸르게 보였다.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것을 알지만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에게는 아버지의 든든한 지원이 있었고 유능한 동반자가 있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되찾았다는 것이었다. 계획대로 투자펀드 새로운 바람, New Wind Capital은 신속하고 조용하게 설립되었다. 이 이름은 나와 선진그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펀드의 대표는 민준이었고 모든 거래는 그가 신뢰하는 재무 및 법률 전문가 팀을 통해 이루어졌다. 내 체스 게임의 첫 수는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우리의 목표는 은행들이었다. 그들은 강우의 회사 자산을 담보로 잡고 있는 가장 큰 채권자들이었다.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파산 위험이 현실화되자 은행들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빚을 회수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했고 공장이나 기계와 같은 담보 자산이 청산될 경우 가치가 폭락할 것을 우려했다. 민주는 새로운 바람 캐피탈의 대표 자격으로 각 은행에 접근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매우 영리한 제안을 했다. 새로운 바람 펀드는 강우의 회사 채무 전액을 원금의 80% 가격으로 매입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은행이 20%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였지만 대신 막대한 현금을 즉시 회수할 수 있었고 복잡한 소송 절차나 자산 압류, 그리고 전액 손실의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 이것은 너무나 매력적인 제안이었다. 며칠간의 고심 끝에 은행들은 차례로 동의했다. 채권 양도 계약서가 하나둘씩 체결되었다. 불과 2주 만에 새로운 바람 펀드는 조용히 강우의 회사 은행, 대출금의 70% 이상을 보유한 채권자가 되었다. 한편 강우는 여전히 자신이 만든 혼란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그는 새로운 자금원을 찾기 위해 사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소용없었다. 망해가는 회사, 게다가 선진그룹에 밑보인 회사와 손잡으려는 투자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와 유미의 관계도 점점 더 금이 갔다. 그들은 더 이상 달콤한 말을 주고받지 않았고 대신 돈 문제로 끊임없이 다퉜다. 유미는 계속해서 강우에게 재산을 팔아 자신에게 돈을 달라고 압박했다. 반면 강우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남겨두려고 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은행들로부터 통보를 받았다. 그의 회사 채무 전액이 이제 단일 채권자인 새로운 바람 투자펀드로 넘어갔으며 새로운 바람은 한 달 내로 원금과 이자 전액을 상환하라고 요구한다는 것이었다. 이 소식은 강우에게 청천벽력과 같았다. 새로운 바람. 그는 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어디서 나타난 이름 없는 투자펀드가 그의 채무 전액을 사들일 만큼 강력한 재정 능력을 가졌단 말인가. 그는 이 일의 배후에 음모가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새로운 바람의 대표와 연락을 취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그가 받은 것은 민준 변호사로부터 온 채무 상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라는 차가운 이메일 한 통뿐이었다. 강우는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는 한 달 안에 그렇게 큰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 그는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새로운 바람 펀드에 대해 조사했지만 모든 정보는 완벽하게 비밀에 붙여져 있었다. 그는 나와 선진그룹과의 어떤 연관성도 찾아내지 못했다. 상대의 정체가 미스터리할수록 그는 더욱 두려워졌다. 그는 마치 자신이 미리 짜인 덫에 빠져들고 있는데 그 덫을 놓은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기분이었다. 우리의 다음 단계는 공급업체들을 공략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채권 규모는 작지만 수가 많고 회사 운영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채권자들이었다. 그들은 시멘트, 철강, 건축 자재를 공급했다. 만약 그들이 일제히 공급을 중단하면 강우의 공사 현장은 완전히 멈춰 설 것이었다. 우리는 비슷한 전략을 사용했다. 새로운 바람은 은행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인 약 90%의 가치로 공사 대금 채권을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자금 회전이 필요한 소규모 기업들에게 이것은 구세주와도 같았다. 그들은 신속하게 동의했다. 강우의 목을 조이는 올가미는 점점 더 팽팽해졌다. 공급업체들은 일제히 납품을 중단하고 이제 새로운 바람 소유가 된 이전 채무를 상환하라고 요구했다. 진행 중이던 공사 현장은 멈춰섰다. 일자리가 없어진 인부들은 임금 체불을 이유로 파업을 시작했다. 그의 회사는 완전히 마비 상태에 빠졌다. 나는 민준의 일일 보고를 통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다. 강우가 한때 자랑스러워했던 제국이 조각조각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내 마음속에는 통쾌함과 함께 약간의 씁쓸함이 교차했다.
나는 직접 나서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마치 체스 플레이어처럼 조용히 말을 움직여 상대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고 있었다. 강우는 이제 거의 미쳐가고 있었다. 그는 사무실에서 물건을 부수고 소리치며 욕설을 퍼부었다. 그는 측근 직원들부터 유미까지 모든 사람을 의심했다. 그는 배신자가 외부 세력과 결탁하여 자신을 해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자신의 가장 큰 적,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쥔 사람이 바로 그가 무참히 버린 아내라는 사실을. 이 체스 게임에서 나는 승리를 확신했지만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그가 회사를 잃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한때 소중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을 잃게 만들고 싶었다. 강우를 재정적으로 압박하고 성진에게 투자하는 것은 내 큰 체스판의 두 수에 불과했다. 다음 목표이자 나를 가장 통쾌하게 만들 목표는 바로 황유미의 성녀 가면을 벗겨내는 것이었다. 나는 강우가 그녀 때문에 가족과 사업을 모두 내던졌던 그 여자의 진짜 얼굴을 직접 목격하게 하고 싶었다. 나는 민준에게 서울에서 가장 평판 좋은 사설 탐정 사무소를 고용해달라고 부탁했다. 내 요구는 간단했다. 그녀가 고향에 있을 때부터 이 도시에 발을 들여놓을 때까지의 모든 과거를 조사해달라는 것. 돈은 문제가 아니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유미에 대한 두꺼운 서류 파일이 내 책상 위에 놓였다. 읽을수록 역겨움이 치밀었다. 유미는 그녀가 늘 보여주던 것처럼 교양 있는 집안의 아가씨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방의 가난한 가정 출신으로 일찍 학교를 그만두고 서울로 와서 생계를 꾸렸다. 그녀의 첫 직업은 사무직이 아니라 강남의 고급 룸살롱의 접대부였다. 바로 그곳에서 그녀는 외모와 달콤한 말을 이용해 돈 많고 애정 결핍인 남자들에게서 돈을 뜯어내는 법을 배웠다. 파일에는 유미가 나이 많은 재력가들과 최소 3차례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는 집, 차, 명품을 제공받으며 전형적인 스폰 생활을 했지만 끝없는 탐욕 때문에 결코 만족하지 못했다. 그녀는 도박에 빠져 빚더미에 앉기도 했다. 늙은 애인들이 더 이상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그녀는 미련 없이 더 기름진 먹잇감을 찾아 떠났다. 그리고 성공의 정점에 서 있던 젊은 CEO 우강우는 그녀에게 완벽한 목표물이었다. 파일을 다 읽고 나니 강우에 대한 경멸과 약간의 동정심이 들었다. 그는 사업에서는 그토록 똑똑하고 유능했지만 연애에서는 어리석고 순진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순진한 토끼의 탈을 쓴 늙은 여우에게 보기 좋게 속아 넘어간 것이었다. 하지만 이 증거들을 강우에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지금 그의 고집과 맹목적인 사랑을 고려할 때 그는 내가 질투심에 모든 것을 꾸며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나는 연극이 필요했다. 유미가 강우 앞에서 스스로 가면을 벗게 만들 완벽한 덫이. 나는 민준과 계획을 논의했다. 우리는 강우보다 몇 배는 더 매력적인 미끼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민준은 자신의 절친한 친구인 진이라는 재미교포에게 부탁했다. 이 진이라는 남자는 젊고 잘생겼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가족이 우리 아버지의 선진그룹보다 훨씬 더 부유한 다국적 기업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나는 진에게 한국에 막 돌아와 투자 기회와 즐거움을 찾는 재벌 3세 플레이보이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연극은 서울의 성공한 기업가들이 많이 모이는 화려한 자선 파티에서 시작되었다. 나는 강우와 유미가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반드시 참석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나도 참석했지만 멀리서 조용히 관찰하는 평범한 손님 자격으로였다. 진은 스타처럼 등장했다. 그는 한정판 슈퍼카를 타고 명품 정장을 입고 집 한 채 값의 시계를 차고 있었다. 그는 순식간에 파티의 중심이 되었다. 유미는 진을 보자마자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사방을 돌아다니며 파트너들에게 억지 웃음을 짓고 있는 강우를 흘끗 쳐다보았다. 얼굴에는 역력한 지루함이 드러났다. 강우의 배는 곧 가라앉을 것이고 유미처럼 영리한 쥐는 당연히 뛰어넘을 더 큰 배를 찾고 있었다. 나는 진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는 유미가 혼자 서 있을 때 신사적으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아가씨, 제가 한 잔 사도 될까요? 당신처럼 아름다운 꽃이 이런 밤에 혼자 서 있어서는 안 되죠. 진의 목소리는 나직하고 매력적이었다. 유미는 수줍어했지만 눈에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대화를 시작했다. 진은 노련한 플레이보이처럼 행동했다. 그는 개인 요트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한 이야기, 자신의 슈퍼카 컬렉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또한 장난감 삼아 한국에서 잠재력 있는 건설 회사를 인수하고 싶다는 말을 무심코 흘렸다. 유미의 눈은 점점 더 빛났고 그녀는 강우를 흘끗 쳐다본 후 다시 진을 쳐다보았다. 머릿속에서 명확한 비교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아양을 떨기 시작했고 지난 몇 년간 배운 모든 기술을 총동원하여 눈앞의 남자를 유혹했다. 파티가 끝날 무렵 진은 유미의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다. 당신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건 제 명함입니다. 관심 있으면 연락 주세요. 아마 당신이 제게 마음에 드는 장난감을 찾아줄 수 있을 것 같군요. 말을 마친 그는 윙크를 하고 자리를 떴다. 손에 명함을 쥔 채 멍하니 서 있는 유미를 남겨두고 나는 멀리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차가운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다. 최고의 연극은 이제 곧 시작될 것이었다. 내 예상대로 파티가 끝난 지 하루 만에 유미는 진에게 먼저 연락했다. 그녀는 전화를 거는 대신 의미심장하고 유혹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는 자신이 건설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진이 좋은 거래를 찾도록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덫은 놓였고 이제 미끼를 유인할 시간이었다. 진은 내 시나리오에 따라 도시에서 가장 호화로운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룸에서 유미를 만나기로 약속했다. 나는 강우가 질투와 불신 때문에 유미의 휴대폰을 추적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기술 전문가에게 강우의 차에 있는 GPS 시스템을 해킹해달라고 부탁했다. 운명의 밤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 나와 민주는 레스토랑의 다른 방에 앉아 유미와 진이 앉아있는 VIP 룸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와 연결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유미는 오늘 화려하게 차려입었다. 몸매가 드러나는 노출이 심한 명품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진 맞은편에 앉아 끊임없이 추파를 던졌다. 진 대표님은 정말 안목이 있으시네요. 유미가 진에게 와인을 따라주며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광우의 회사는 사실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기반은 좋은데 안타깝게도 지금 경영자가 한물 같죠. 진은 흥미롭다는 듯이 입꼬리를 올렸다. 오, 그래요? 그도 꽤 유능한 사람이라고 들었는데요. 유능은 무슨요? 유미가 입을 삐죽이며 경멸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지금은 파산 직전이라고요. 멍청하게 전처한테 찍혔는데 그 여자가 선진그룹 회장 딸인 줄도 몰랐다니까요. 지금은 완전히 몰락해서 매일 술 마시고 욕만 해대니 옆에 있는 저도 지긋지긋해요. 유미의 한마디 한마디는 남자의 자존심을 찌르는 칼날과도 같았다. 나는 GPS 추적 화면을 흘끗 보았다. 강우의 차가 레스토랑으로 빠르게 달려오고 있었다. 그는 유미의 약속 메시지를 읽은 것이었다. 화면 속에서 유미는 계속 말했다. 진 대표님이 정말 그 회사를 인수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제가 내부 자료나 영업 비밀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가격을 최저로 낮추는 걸 도와드릴게요. 대신 회사를 인수한 후에 저한테 작은 자리 하나랑 보너스 조금만 챙겨주시면 돼요. 그녀는 말을 마치고 진의 손등을 어루만졌다. 바로 그때 VIP 룸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강우가 그곳에 서 있었다. 분노와 술기운으로 얼굴이 붉어졌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들었다.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 강우가 으르렁거리며 유미에게 달려들었다. 유미는 깜짝 놀라 극도로 겁을 먹었지만 강우의 비참한 모습을 보자 그녀의 두려움은 곧 뻔뻔함으로 변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조금도 거리낌 없이 말했다. 배신이라고요? 말 한 번 잘했네요. 당신 꼴 좀 봐요. 남은 게 뭐가 있어요? 파산 직전의 실패자잖아요. 나는 당신 따라서 호강하려고 했지 빚 갚아주려고 한 게 아니라고요. 나는 젊고 예쁘니까 더 좋은 기댈 곳을 찾아야죠. 이 더러운 년. 강우가 손을 들어 유미를 때리려 했다. 그때 진이 일어나 차갑게 강우의 손을 막았다. 우 대표님, 무슨 일이든 천천히 이야기하시죠. 여긴 공공장소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미를 향해 어깨를 으쓱했다. 유미 씨, 우리 거래는 여기까지인 것 같군요. 최소한의 의리도 없는 사람과는 사업할 흥미가 없습니다. 말을 마친 진과 2명의 경호원은 태연하게 방을 나섰다. 난장판이 된 현장을 남겨두고 강우는 멍하니 유미를 바라보았다. 그가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 평생을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여자가 이제는 낯설고 경멸적인 눈빛으로 그를 보고 있었다. 그의 모든 환상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고난을 함께 겪었던 아내를 희생시키고 결국 돈만 밝히는 여자에게 노란한 것이었다.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강우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갈라졌다. 유미는 비웃었다. 당신이 멍청하니까요? 사랑을 믿어요? 이 세상에선 돈만이 진실이에요, 우 대표님. 말을 마친 그녀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강우를 지나쳐 냉정하게 레스토랑을 떠났다. 강우는 차갑게 식어버린 비싼 음식들이
널려있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웃기 시작했다. 미친 듯하고 씁쓸한 웃음이었다.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는 유미를 잃어서 우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울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회사도, 친구도, 그리고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아내도. 힘들 때마다 늘 곁에서 격려해주던 다정하고 헌신적인 내 모습이 그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행복을 부수었고 자신을 가장 사랑했던 여자를 밀어냈다. 뒤늦은 후회가 이제 그의 마음을 갉아먹었다. 어떤 고문보다 더 고통스럽게 환상은 깨졌다.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다. 레스토랑에서 무너져 내린 강우의 모습은 민준이 모두 녹화했다. 한때 하늘을 찌를 듯 당당했던 남자가 이제 상처 입은 짐승처럼 비참해진 모습을 보니 생각했던 것만큼 기쁘지 않았다. 대신 이상한 공허함이 밀려왔다. 연극은 끝났고 유미는 본색을 드러냈으며 강우는 환상에서 깨어났지만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었다. 재정적인 방법으로 회사를 빼앗는 것은 물질적으로 내 것을 되찾는 것일 뿐이었다. 하지만 내가 겪었던 상처와 부당함은 어떻게 되는가? 나는 정의가 필요했다. 법 앞에서 명백한 공정함이. 다음 계획은 뭐야? 레스토랑을 나오며 민준이 물었다. 강우 그 녀석은 이제 머리 없는 뱀이나 마찬가지야. 그의 회사는 영혼 없는 시체나 다름없지. 네가 명령만 내리면 바로 파산 절차를 밟고 전부 인수할 수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안 돼. 단순히 회사를 사들이면 외부 사람들은 내가 집안의 돈과 권력을 이용해 그를 찍어 눌렀다고 생각할 거야. 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강우가 몰락한 것이 바로 그의 잘못된 행동 때문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게 하고 싶어. 그가 심적으로도 완전히 굴복하고 명예도 실추되길 바라. 내 말은. 민준이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맞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이 차가워졌다. 공금 횡령과 탈세. 분명히 그런 짓을 저질렀을 거야. 회사가 급성장하면서 해명할 수 없는 사치스러운 개인 지출이 늘어나기 시작했어. 내가 재무 책임자였을 때 장부에 구멍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때는 너무 믿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어. 이제 모든 것을 다시 파헤칠 시간이야. 민주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건 아주 심각한 고발이야. 지혜야.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우리가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할 수도 있어. 회사의 회계장부는 분명 그가 보기 좋게 조작해놨을 거야. 알아. 그래서 우리에겐 내부자가 필요해. 나는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며 말했다. 김 부장님 회계팀장. 그분은 정직한 분이고 회사 창립 초기부터 일해 오셨어. 나를 무척 아껴주셨고 강우와 유미의 행태에 대해서도 매우 불만스러워하셨지. 분명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다음 날 나는 김 부장님을 따로 만났다. 처음에는 연루될까봐 걱정하며 주저하셨다. 하지만 내가 겪었던 모든 억울함을 털어놓고 모든 일이 끝난 후에는 절대적인 안정과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자 그녀는 동의했다. 불의에 대한 분노가 두려움을 이긴 것이었다.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지혜씨. 김 부장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회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땀이 어린 곳인데 우 대표는 아무것도 모르는 놀고 먹고 명령만 할 줄 아는 어린애한테 회사를 맡겼어요. 심지어 이중장부를 만들어서 하나는 세무보고용과 주주들 보여주기용으로 다른 하나는 자신의 어두운 지출을 기록하는 데 썼다고요. 김 부장님의 안내에 따라 주말밤 회사에 아무도 없을 때 우리는 행동에 나섰다. 김 부장님은 잠시 동안 보안 카메라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 나와 민주는 컴퓨터 전문가와 함께 회계팀 사무실에 잠입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내 인생에서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해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강우의 컴퓨터는 여러 겹으로 보안이 설정되어 있었지만 김 부장님과 전문가의 도움으로 우리는 성공적으로 암호를 해독했다. 숫자들의 지하 세계가 우리 눈앞에 펼쳐졌다. 유령 회사와 체결된 수많은 가짜 계약서들, 자재 가격이 몇 배로 부풀려진 청구서들, 그리고 강우와 유미의 개인 계좌로 대외 활동비라는 명목하에 흘러들어간 거액의 돈들. 횡령액은 수백억 원에 달했다. 더 교묘하게는 존재하지 않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가상급여 시스템을 만들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소득세를 탈루하기도 했다. 우리는 모든 데이터를 복사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담긴 USB를 손에 쥐자 등골이 오싹해졌다. 내가 사랑했던 남자, 우광우는 단순한 배신자를 넘어 범죄자였다. 그는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이었다. 이걸로 민준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회사를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최소 10년은 감옥에 보낼 수 있어.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은 여전히 화려한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우강우에게 새벽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었다. 최후의 심판은 준비되었다. 이제 행동에 옮길 날만 기다리면 되었다. 새로운 바람 펀드가 제시한 한 달의 기한이 끝났다. 예상대로 우강우는 거액의 빚을 갚지 못했다. 법적 절차에 따라 민주는 최대 채권자의 대표 자격으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다. 이번 총회의 목적은 인사를 소개하거나 청사진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마침내 최후 심판의 날이 왔다. 나는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곳은 한때 내 모욕을 목격했고 또한 내가 판세를 뒤집은 곳이었다. 오늘의 분위기는 몇 배는 더 긴장감이 흘렀다. 주주들은 모두 참석했고 모두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은 회사가 파산하여 모든 것을 잃거나 아니면 전면적인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두 가지 선택지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강우도 참석했다. 그는 의장석에 앉아 있었지만 더 이상 CEO의 위엄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바싹 마르고 눈은 퀭했으며 수염은 덥수룩했다.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나를 복잡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원망, 두려움, 그리고 약간의 애원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응답하지 않았다. 내 마음은 이제 차가운 결단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었다. 민주는 전문적이고 당당한 태도로 연단에 섰다. 그는 회사의 비참한 재정 상황과 지불 불능 상태의 채무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새로운 바람펀드의 방안을 제시했다. 주주 여러분, 회사가 파산의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저희 새로운 바람 투자 펀드는 한 가지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저희는 채무 상환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 모든 부채를 주식 출자로 전환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바람은 회사의 85% 지분을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될 것입니다. 회의실은 술렁이었다. 이것은 사실상 인수나 다름없었다. 소액 주주들은 아주 작은 부분만 남게 되겠지만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다는 나았다. 강우가 벌떡 일어나 쉰 목소리로 약하게 저항했다. 안 돼. 그럴 수는 없어. 이 회사는 내가 세운 회사야. 당신들에게는 권리가 없어. 권리가 있습니다, 우강우 씨. 민준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끊었다. 우리는 채권자이며 법에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당신에게는 권리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를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간 CEO를 주주들이 과연 더 신뢰할 수 있을까요? 강우는 할 말을 잃고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졌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바로 지금이 내가 결정타를 날릴 순간이었다. 나는 민준을 대신해 연단에 섰다. 모든 시선이 다시 한번 내게 쏠렸다. 주주 여러분, 내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민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두 사실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회사가 이 지경에 이른 이유는 단지 경영상의 실수 때문만이 아니라 한 개인의 탐욕과 이기심 때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기술팀 직원에게 신호를 보냈다. 내 등 뒤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우리가 수집한 수많은 서류, 숫자, 계약서들이 차례로 나타났다.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 회사와 체결된 유령 계약서들입니다. 이것은 가격이 5배, 10배로 부풀려진 가짜 청구서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는 잠시 멈추고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가리켰다. 수백억 원의 회사 자금이 우강우 대표이사와 그의 애인 황유미 씨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경로입니다. 회의실은 폭발했다. 고함, 욕설, 책상을 치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강우에게 믿음과 돈을 맡겼던 주주들은 이제 자신들이 철저히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얼굴은 걱정에서 극도의 분노로 바뀌었다. 강우는 그 자리에 앉아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있었다. 그는 스크린을 쳐다보았다. 자신의 범죄를 폭로하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그는 부들부들 떨다가 책상에 머리를 밟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그는 완전히 무너졌다. 나는 혼란이 조금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 증거들로 우리는 이 사건을 경찰에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정을 생각해서 그리고 회사의 명성에 더 이상 흠집을 내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그에게 살기를 하나 주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투표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었다. 결과는 놀랍지 않았다. 참석한 주주 100%가 우강우의 대표이사직 및 이사회 구성원 자격 박탈에 투표했다. 그들은 또한 새로운 바람펀드의 부채 출자 전환 방안에 동의했다. 박지혜는 공식적으로 회사의 새로운 이사회 의장이 되었다.
새로운 직위에서의 나의 첫 번째 결정은 명확하게 낭독되었다. 이 시간부로 우강우 씨와 황유미 씨는 영구 해고되며 어떠한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강우 씨에게 횡령한 전액을 한 달 내로 회사에 반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모든 서류는 수사기관에 넘겨질 것입니다. 강우는 2명의 경비원에게 이끌려 회의실 밖으로 나갔다. 그는 영혼 없는 시체처럼 걸었고 감히 누구도 쳐다보지 못했다. 내 옆을 지나갈 때 그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그의 휘청거리는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드리워지며 그가 스스로 파괴한 화려했던 시절의 마침표를 찍었다. 그 후 며칠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빴다. 회사는 침몰하는 배와 같았고 나와 충성스러운 동료들은 밤낮으로 일하며 구멍을 메우고 물을 퍼내고 다시 올바른 항로로 돌려놓아야 했다. 나는 강우에게 억압받아 회사를 떠나야 했던 유능한 옛 직원들을 다시 불렀고 전체 인사 시스템을 재구축했으며 파트너들과 재협상했다. 성진의 회사도 새로운 기술 플랫폼의 첫 버전을 완성했고 우리는 그것을 경영에 도입하여 업무 효율성에서 비약적인 변화를 이뤄냈다. 점차 회사는 활기를 되찾았고 주주들의 신뢰도 회복되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받지 않으려 했지만 무언가 예감이 나를 재촉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쉬고 지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우였다. 지혜야 나야. 나는 잠시 침묵했다. 무슨 일로 전화했어요? 나 잠깐 만날 수 있을까? 딱 15분만. 다른 뜻은 없어. 그냥 할 말이 좀 있어서. 그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묻어 있었다. 나는 망설였다. 다시는 그를 만나고 싶지 않았다. 모든 원한은 끝난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했다. 모든 것을 잃은 그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좋아요. 내일 오후 3시에 엑스카페에서 봐요. 나는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를 골랐다. 다음 날 나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강우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하마터면 그를 알아보지 못할 뻔했다. 한때 세련되고 멋졌던 남자는 이제 초췌하고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그는 낡은 셔츠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으며 눈은 퀭했다. 나를 보자 그는 서둘러 일어나며 약간 어색해했다. 우리는 말없이 마주 앉았다. 웨이터가 커피를 가져다 주며 답답한 침묵을 깼다. 마침내 강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작고 힘겨운 목소리였다. 와줘서 고마워.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기다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며칠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먼 곳을 응시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어. 회사, 돈, 명예, 그리고 너까지. 널 원망하지 않아, 지혜야. 다 내가 자초한 일이니까. 넌 그냥 원래 내 것이었던 걸 되찾아갔을 뿐이야. 나는 여전히 침묵했다. 이런 말을 우광우의 입에서 직접 듣게 될 줄은 몰랐다. 그는 다시 나를 쳐다보았다. 이번에는 그의 눈에 오만함 대신 극심한 고통과 후회가 담겨 있었다. 내가 틀렸어. 돈이 내 눈을 멀게 했을 때부터 틀렸던 거야.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부터 틀렸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준 유일한 여자에게 못되게 굴었을 때부터 틀렸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미안해. 이 사과는 너무 늦었고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아. 용서해달라고 빌지도 않을게.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 말을 하고 싶었어. 내가 너에게 준 모든 상처에 대해 미안해. 그는 고개를 숙였다. 한때 넓었던 어깨가 이제 떨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내 마음속에 얼음벽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증오는 가라앉고 슬픔만이 남았다. 회사의 돈은 다 갚았어요? 나는 다른 주제로 화제를 돌렸다. 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빌라랑 차 가지고 있던 거 전부 팔았어. 회사 빚이랑 유미한테 사기당한 사람들한테 일부 갚아주니 딱 맞더라. 이제 난 빈털털이야. 그 여자는요? 레스토랑 그날 이후로 내가 전해줬던 큰돈이랑 같이 사라졌어. 외국으로 나갔다고 들었어.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정말 인과응보지. 우리는 다시 침묵했다. 대화는 끝을 향해 가는 것 같았다. 행복해, 지혜야. 강우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넌 그럴 자격이 있어. 그리고 회사도 잘 운영해. 어쨌든 그건 우리들의 꿈이었으니까. 말을 마친 그는 일어나서 내게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그의 외롭고 비틀거리는 뒷모습이 거리의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나는 혼자 남았다. 테이블 위에 커피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강우의 뒤늦은 사과가 상처를 지울 수는 없었지만 내 마음속의 마지막 매듭을 풀어주었다.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다. 전쟁은 끝났다. 나는 이겼지만 마음속에는 승자의 감정이 없었다. 대신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다. 아마도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영혼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폭풍이 지나간 후 내 삶은 점차 제 궤도를 찾았다. 낮에는 흔들리는 배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강인하고 결단력 있는 여성 회장이었고, 밤에는 넓은 빌라로 돌아와 공허함과 마주했다. 전쟁은 끝났고 적은 쓰러졌지만 승리의 기쁨은 왜 이리도 짧은가. 때로는 긴장된 회의나 산더미 같은 서류 더미 속에서 문득 마음이 텅 빈 것을 느꼈다. 나는 모든 것을 손에 쥐었다. 경력, 돈, 지위. 하지만 너무 많은 상처를 입은 마음을 채워줄 따뜻한 무언가가 부족했다. 강우와의 마지막 만남 후 몇 주가 지났을 때 나는 몸에 이상한 신호를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피로감뿐이었다. 그다지 힘든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자주 기진맥진했다. 그러다 매일 아침 메스꺼움이 찾아왔다. 나는 그저 그동안 너무 무리해서 몸이 쇠약해진 탓이겠거니 하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보약을 사다 먹고 더 잘 챙겨 먹으려고 노력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절정은 어느 날 아침 중요한 파트너들과의 회의를 주재하던 중에 찾아왔다. 갑자기 현기증이 덮쳤다. 눈앞이 빙빙 돌고 귀가 먹먹해졌다. 나는 간신히 죄송합니다. 잠시 회의를 중단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서둘러 화장실로 달려가 심하게 구토했다. 내 개인 비서인 민지 씨가 걱정스럽게 따라왔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병원에 모셔다 드릴까요? 거울에 비친 내 창백한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 씨는 즉시 그날의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나를 평판 좋은 국제병원으로 데려갔다. 여러 검사를 마친 후 나는 대기실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렸다. 과로로 인해 어떤 불치병에 걸린 것은 아닐까. 두려웠다. 인자한 인상의 중년 여의사가 나를 진료실로 불렀다. 그녀는 나를 보고 검사 결과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축하합니다. 아무 병도 없으세요. 곧 엄마가 되실 겁니다. 귀에서 천둥이 치는 것 같았다. 선생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내가 들은 것을 믿을 수 없어서 더듬거리며 되물었다. 임신 2개월이 넘으셨습니다. 의사가 여전히 기쁜 목소리로 반복했다. 태아는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다만 산모님 체질이 좀 약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입덧이 심한 것뿐이에요. 이제부터는 푹 쉬고 영양 보충도 많이 하셔야 해요. 나는 의자에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다. 임신. 엄마. 이 두 단어가 왜 이리도 낯선가. 나와 강우는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며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갖지 못했다.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의사들은 둘 다 정상이라고, 그저 아이와의 인연이 아직 닿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혼하고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아이가 찾아왔다.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2개월 전 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그렇다. 그날은 내가 강우의 횡령 증거를 발견하기 전날 밤이었다. 그날 밤 유미에게 배신당한 후 그는 만취한 상태로 나를 찾아왔다. 그는 울었고 애원했고 옛날 이야기를 했다. 한순간의 약한 마음,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 우리는 땅이 내 발밑에서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이 아이, 내 몸속에서 자라나는 이 생명은 바로 우강우의 핏줄이었다. 나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준 남자. 내가 방금까지 증오하고 또 연민했던 남자. 이제 그는 다시 한번 결코 끊을 수 없는 끈으로 내 인생을 그와 묶어버렸다. 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병원을 나섰다. 민지 씨가 옆에서 무언가 말했지만 들리지 않았다. 그저 손발에 힘이 빠지고 머릿속이 텅 빈 느낌이었다. 운명이 안겨준 이 갑작스러운 선물은 왜 이렇게 얄궂은 때에 찾아왔는가. 이것은 기쁨이 아니었다. 이것은 찢어지는 고통이었고 어디서 해답을 찾아야 할지 모르는 난제였다. 아이에 대한 소식은 내 삶과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었다. 나는 더 과묵해졌고 자주 방에 틀어박혀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 곧 엄마가 된다는 짧은 기쁨은 금세 수천 가지 질문과 불안감으로 대체되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이 밤낮으로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한편으로 이 아이는 내 아이였다. 내가 10년 동안 간절히 바라왔던 생명의 싹이었다. 내 안에서 작은 생명체가 자라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내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사랑의 감정이, 거부할 수 없는 모성 본능이 솟아올랐다. 나는 무심코 배를 가볍게 쓸어보며 아이의 모습과 미소를 상상했다. 이 아이는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나에게 위안이자 삶의 원천이 될 것이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아이는 우강우의 아이였다.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의 상처가 다시 욱신거렸다. 이 아이는 배신과 내가 겪었던 고통스러운 날들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존재가 될 것이었다. 과연 내가 아이를 보면서 그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까? 과거의 그림자에 시달리지 않고 온전히 아이를 사랑할 수 있을까? 강우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그는 아이의 아버지로서 알 권리가 있었다. 하지만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책임감 때문에 그가 내게 돌아오라고? 나는 동정심으로 세워진 결혼 생활은 필요 없었다. 게다가 그는 이제 빈털터리에 몰락한 신세였다. 그가 무엇으로 아이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런 아버지가 과연 내 아이의 미래에 좋을까? 아니면 그의 등장이 우리 모자에게 더 많은 문제와 상처만 가져다 줄까? 아니면 이 비밀을 간직한 채 나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울까? 나는 아이에게 풍족한 삶을 줄 수 있는 경제적 능력과 충분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이기적이지 않을까? 아이는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었다. 그리고 과연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을 동시에 해내며 사회의 편견에 맞설 만큼 강인할까? 이런 생각들이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나는 강우가 미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가 불쌍했다. 내 믿음을 산산조각 낸 그가 미웠지만 그의 타락과 뒤늦은 후회에는 연민이 느껴졌다. 이제 아이의 존재는 이 혼란스러운 감정의 소용돌이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짜증이 늘고 예민해졌으며 회사 일에도 영향을 미쳤다. 내 비서 민지 씨는 내가 사무실에서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다. 그녀는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나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넘겼다. 이것은 나만의 비밀이었고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무거운 짐이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창가에 서서 조용한 정원을 내려다보며 무거운 마음에 잠겼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 미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무고한 아이의 미래는 어디로 향할까? 밖의 폭풍은 잦아들었지만 내 마음속의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내적인 갈등은 나를 거의 기진맥진하게 만들었다. 눈에 띄게 야위었고 눈 밑 다크서클은 날이 갈수록 짙어졌다. 나는 모든 것을 숨기려 애썼지만 산전수전 다 겪으신 아버지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인생의 거의 모든 것을 살아오셨고 온갖 연고성쇠를 맛보신 분이었다. 내 안색만 봐도 딸에게 무거운 고민이 있다는 것을 아셨다. 어느 주말 저녁, 식사 후에 아버지는 나를 거실로 불러 차를 마시자고 하셨다. 직접적으로 묻지 않으시고 조용히 향긋한 연꽃차를 우려내시며 천천히 옛날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아버지가 막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 넘어지고 실수를 저질렀던 이야기들. 인생에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딸아. 아버지가 찻잔을 내려놓으시며 온화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셨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실수했느냐가 아니라 실수한 후에 다시 일어설 줄 아는지, 뉘우칠 줄 아는지야.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동안 애써 세웠던 강인함의 벽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울음을 터뜨렸고 처음으로 아버지께 아이에 대해 내 두려움과 혼란에 대해 털어놓았다. 아버지는 놀라거나 책망하는 기색 없이 조용히 들어주셨다. 내가 마음속의 모든 것을 쏟아낼 때까지 그저 침묵하셨다. 내가 울음을 그치자 아버지는 가볍게 한숨을 쉬시며 나직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이해한다. 네가 그 녀석을 미워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하지만 지혜야, 내 뱃속의 아이는 아무 죄가 없어. 그 아이는 생명의 싹이고 오랜 기다림 끝에 하늘이 주신 선물이야.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아이가 온전한 가정을 가질 권리를 빼앗아서는 안 돼. 하지만 그 사람은 나는 흐느꼈다. 그 사람은 저한테 너무 많은 상처를 줬어요. 무서워요.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잊을 필요는 없어. 아버지가 내 손을 잡으셨다. 아버지의 손은 따뜻하고 굳건했다. 하지만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해. 그 녀석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와 내 손주를 위해서. 강우, 그 녀석이 지금 어떤지 한번 봐라. 모든 것을 잃었고 자신의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렀어. 그의 사과는 진심이라고 아버지는 믿는다. 나락으로 떨어진 자의 후회야말로 가장 진실된 법이지. 아버지는 잠시 멈추셨다가 진리처럼 가슴에 와닿는 말씀을 이어가셨다.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을 때 교만해지기 쉽지만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깨닫게 된단다. 아마 하늘이 그에게 너무 비싼 교훈을 주었고 이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준 것일지도 몰라. 이 아이는 단순히 내 아이일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구할 구명정이기도 해. 네가 그 구명정을 참아버릴 수 있겠니?
이제 배신당한 아내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마라. 어머니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렴. 내 아이가 아버지의 사랑 없이 자라기를 원하니? 나중에 아이가 아빠는 어디 있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니? 내 아빠는 나쁜 사람이었고 엄마가 그에게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말할 거니? 아버지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속의 편견과 뿌리 깊은 증오를 깨부수는 망치 같았다. 그렇다. 나는 강하고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아이는 그것을 누릴 권리가 있었다. 그리고 강우. 그도 잘못을 뉘우치고 좋은 아버지가 될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아버지의 조언이 귓가에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첫 햇살이 방 안으로 비쳐들었을 때 나는 결정을 내렸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를 찾았다. 나는 그에게 기회를 줄 것이었다. 그것은 내 아이를 위한 기회이자 내 자신이 평온을 찾기 위한 기회이기도 했다. 나는 바람이 시원하게 부는 어느 날 오후 강변 공원에서 강우를 만나기로 약속했다. 화려하거나 답답한 장소는 피하고 싶었다. 두 사람 모두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탁 트인 공간을 원했다. 강우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와 있었다. 그는 단순한 티셔츠에 낡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지난번 만났을 때보다 조금 더 생기가 있어 보였지만 여전히 지치고 고단한 기색은 감출 수 없었다. 나를 보자 그는 조금 놀라고 당황스러워했다. 아마도 내가 왜 먼저 만나자고 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나를 무슨 일로 찾았어? 그가 머뭇거리며 물었다.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저녁 바람이 부드럽게 내 머리카락을 날렸다. 한참 후에 나는 돌아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 임신했어요. 6글자의 짧은 말이었지만 그 파괴력은 폭탄보다 더 컸다. 강우는 얼어붙었다. 그의 눈은 커지고 입은 벌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놀라움, 의심, 그리고 기쁨, 마지막으로 죄책감과 고뇌가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다. 정말이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렸다. 내 아이야? 3개월 넘었어요. 나는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마음속은 파도가 치고 있었다. 강우는 비틀거리며 돌 의자를 붙잡고서야 겨우 서 있었다. 그는 나를 보았다가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는 내 배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지난번처럼 비참한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믿을 수 없는 행복과 극심한 고통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세상의 지혜야. 그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나는 깜짝 놀랐다. 나는 쓰레기야. 나는 자격이 없어. 아빠가 될 자격이 없어. 그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서럽게 울었다. 공원을 산책하던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나는 서둘러 그를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요. 내가 당신을 부른 건 연극을 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내 목소리는 다소 엄격했다. 강우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의자에 다시 단정히 앉았지만 몸은 여전히 떨고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마지막 계약서를 제시하듯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다. 잘 들어요, 우강우. 이 아이는 내 아이예요. 내가 낳아서 키울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이 아이의 아빠가 될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 권리는 당신 스스로 쟁취해야 해요. 그는 희망에 찬 눈빛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나는 당신과 다시 합칠 생각 없어요. 우리 사이의 일은 끝났어요. 나는 그의 희망의 싹을 바로 잘라버렸다. 하지만 내 아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해요. 실패하고 타락한 사람이 아니라 품이 있고 책임감 있고 자존심 있는 아빠가 당신에게 기회를 주겠어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하지? 말만 해. 뭐든지 할게. 그가 서둘러 말했다. 스스로 일어서세요. 무에서 다시 시작하세요. 정직한 직업을 찾으세요. 어떤 일이든 상관없어요.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생계를 꾸리는 진정한 남자로 살아가세요. 당신의 후회가 진심이라는 것, 당신의 변화가 진심이라는 것을 내게 증명해 보여요. 내가 당신이 자격이 있다고 느낄 때 그때 와서 아이를 만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는 당신과 이 아이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세요. 내가 말을 마치자 침묵이 흘렀다. 강우는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나는 이 조건들이 매우 가혹하다는 것을 알았다. 한때 성공의 정점에 있었던 그에게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굴욕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틀렸다. 한참 후에 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붉어진 눈 속에서 나는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결의를 보았다. 알겠어. 그가 쉰 목소리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전부 다 받아들일게. 고마워, 지혜야. 계속 살아갈 이유를 줘서 고마워. 너와 아이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남은 내 평생을 바쳐 내 잘못을 뉘우칠게. 말을 마친 그는 일어나서 내 앞에 깊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이번에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비틀거리지 않았다. 마치 전장으로 나서는 군인처럼 인생 최대의 시련에 맞설 준비가 된 듯 굳건하고 당당했다. 막다른 길에 몰린 자의 약속은 때로 빈말에 그치기도 한다. 하지만 우강우는 그 반대를 증명했다. 아이에 대한 소식은 그를 절망의 늪에서 건져올린 회생의 약이었고 그에게 팬또할 목표를 주었다. 그는 정말로 무에서 다시 시작했다. 그는 마지막 남은 명품 시계를 팔고 살고 있던 허름한 월세방을 정리하고 월세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싼 외곽의 노동자들을 위한 숙소촌으로 이사했다. 방은 겨우 몇 평에 불과했고 찜통처럼 더웠지만 그는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다. 가장 어려운 것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었다. 우강우라는 이름은 건설업계에서 너무나 유명했지만 불명예스러운 쪽으로였다. 횡령죄로 막 해임된 전직 CEO를 고용하려는 회사는 아무도 없었다. 그가 보낸 수십 통의 이력서는 아무런 회신이 없었다. 그는 면접을 보러 다녔지만 돌아오는 것은 고개를 젓는 것과 경멸적인 시선뿐이었다. 하지만 강우는 좌절하지 않았다. 그는 맨손으로 성공했었고 지금도 다시 할 수 있었다. 그는 비싼 양복을 모두 치우고 낡은 작업복을 입었다. 그는 사장으로서의 자존심을 모두 버리고 10여 년 전 자신의 출발점이었던 공사 현장의 보조인부로 돌아갔다. 그가 처음 얻은 일은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작은 건설 현장에서였다. 일은 매우 고됐다. 매일 그는 동이 트기 전부터 일어나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타는 듯한 서울의 햇볕 아래서 모르타르를 섞고 다시 높은 층까지 벽돌을 날랐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데만 익숙했던 손은 이제 굳은 살이 박이고 물집이 잡히고 피가 맺혔다. 푹신한 가죽 의자에 앉는 데 익숙했던 등은 이제 밤마다 쑤시고 아팠다. 식사는 값싼 도시락뿐이었다. 여러 번 그는 거의 쓰러질 뻔했다.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굴욕감이 그를 괴롭혔다. 때로는 자기보다 어린 현장 감독에게 심한 욕설을 듣기도 했다. 때로는 우연히 옛 거래처 사람들을 마주치기도 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그를 쳐다보다가 연루될까 두려워 서둘러 외면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그저 이를 악물고 참았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나와 곧 태어날 아이의 모습이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것이 유일한 동기였고 어두운 밤을 비추는 등대였다. 그는 자신이 흘리는 땀 한 방울, 자신이 겪는 굴욕 하나하나가 모두 과거의 잘못에 대한 대가이며 아이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 그는 자신의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도왔다. 보조인부에 위치해 있었지만 그의 경영 경험과 건설에 대한 전문 지식은 전혀 녹슬지 않았다. 그는 종종 공사 진행과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매우 적절한 제안을 했고 이로 인해 하청업체 사장의 눈에 띄기 시작했다. 그는 극도로 절약하며 살았다. 얼마 안 되는 월급에서 월세와 식비를 제외한 모든 돈을 저축했다. 매주 주말 그는 내 계좌로 적은 금액을 송금했다.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나는 그 의미를 이해했다. 그것은 생활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여전히 노력하고 있으며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알림이었다. 나는 결코 거절하지도 답장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조용히 받으며 그의 속죄의 여정을 지켜보는 하나의 방법으로 삼았다. 민주는 가끔 사람을 시켜 강우를 지켜보았고 그의 힘든 삶과 끊임없는 노력에 대해 내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이 남자는 믿기도 했지만 정말 불쌍하기도 했다. 그리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희망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그가 정말로 변했고 내 아이가 훌륭한 아버지를 갖게 될 것이라는 희망.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갔고 내 배는 날마다 불러왔다. 입덧이 지나가자 뱃속에서 아이가 발로 차고 꿈틀거리는 것을 느낄 때마다 행복감이 밀려왔다. 나는 회사 일을 잠시 접어두고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경영권을 맡기고 태교에 집중했다. 매일 나는 정원을 산책하고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작은 천사를 맞이하기 위해 아기자기한 물건들을 하나씩 준비했다. 예정일이 다가왔고 진통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에 찾아왔다. 아버지와 집안 식구들은 서둘러 나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진통은 점점 더 심해졌고 끝이 없을 것처럼 길게 이어졌다. 나는 땀을 비오듯 흘렸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었다. 혼미한 고통 속에서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에서 강우의 모습이 문득 떠올랐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약해진 순간에 나는 그가 곁에 있어 주기를 갈망했다. 민지 씨, 나는 입원한 순간부터 내 곁을 지켜준 비서에게 힘겹게 말했다. 우강우 씨에게 전화 좀 해줘요. 민지 씨는 놀랐지만 이내 이해했다. 그녀는 서둘러 전화를 걸었다. 그때는 새벽이시였다. 강우는 더운 월세방에서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요란한 전화벨 소리가 그를 잠에서 깨웠다. 내가 출산 중이라는 소식을 듣자 그는 아무 생각도 할 겨를 없이 시멘트 냄새가 밴 작업복을 걸치고 오토바이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미친 듯이 달려왔다. 강우가 도착했을 때 그는 정말 비참해 보였다. 옷은 흐트러지고 더러웠으며 얼굴은 걱정과 공포로 가득 차 초췌했다. 그는 분만실 밖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왔다 갔다 했고 두 손을 깍지 낀 채 끊임없이 기도했다. 아버지는 그를 보시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침묵의 허락이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맑고 청아한 아기 울음소리가 밤의 정적과 모든 고통을 깨고 울려 퍼졌다. 나는 3kg이 넘는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다. 간호사가 아이를 내 가슴에 안겨주는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행복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내 아들, 나의 천사, 마침내 내게 와주었구나. 내가 분만실에서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본 사람은 강우였다. 그는 침대 옆으로 달려와 나를 보고 내 품에서 곤히 잠든 핏덩이 아기를 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다. 나 아이 한번 안아봐도 될까?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갈망하며 물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강우는 서툴게 손을 내밀었다. 그의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손이 떨리며 작은 생명을 받아 안았다.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그는 울음을 터뜨렸다. 어린아이처럼. 행복과 후회 그리고 감사함이 뒤섞인 눈물이 그의 고단한 얼굴 위로 흘러내렸다. 그는 고개를 숙여 아이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아들아, 아빠가 미안하다. 미안해. 그 후 병원에서의 며칠 동안 강우는 항상 곁에 있었다. 그는 일을 쉬고 우리 모자를 돌보았다. 그는 서툴게 분유를 타고 어설프게 기저귀를 갈고 또 정성껏 내게 좋은 음식을 만들어 주었다. 그는 모든 일을 묵묵히 아무런 생색도 내지 않고 해냈다. 밤에 아이가 칭얼거리면 그는 밤을 새워 아이를 달래 내가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주었다. 한때 위풍당당했던 CEO였던 남자가 이제는 정성껏 기저귀를 접거나 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솟아올랐다.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얼음벽은 어느새 녹아내린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내가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을 때 강우는 옆에 앉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우연히 그의 굳은 살 박인 새끼손가락을 잡았다. 강우는 흠칫 놀라더니 이내 온화하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정말 오랜만에 다시 보는 것이었다. 그것은 내가 10년 전 열렬히 사랑했던 순박한 시골 청년의 미소와 똑같았다. 그 순간 나는 내가 그를 용서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사랑은 죽었을지 모르지만 정과 의리, 그리고 무엇보다 신성한 부성애와 모성애가 깨진 조각들을 다시 붙여주었다. 아직 온전하지는 않지만 가족의 온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우리 두 사람의 차갑게 식었던 마음을 다시 덮여주었다.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갔다. 4년 후 그날의 건강했던 사내아이는 이제 영리하고 활발한 어린이가 되었다. 우리는 아이의 인생이 늘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름을 안한이라고 지었다. 그리고 안의 존재는 정말로 나와 강우의 삶에 평온을 가져다 주었다. 내 경영 아래 회사는 날로 더욱 굳건하게 발전했다. 성진의 기술 플랫폼과 올바른 경영 전략 덕분에 우리는 신뢰와 품질로 알려진 국내 최고의 건설그룹 중 하나로 성장했다. 나는 더 이상 사람들의 눈에 선진그룹 회장의 딸이 아니었다. 진정한 재능과 배짱을 가진 성공한 여성 기업가였다. 강우도 자기 자신을 되찾았다. 노동자로 일한 지 얼마 후 능력과 성실함을 인정받아 조장 현장 감독 그리고 공사 감독으로 승진했다. 그는 한 푼 두 푼 모은 돈에 아버지가 몰래 도와주신 약간의 자본을 더해 자신의 건설 회사를 설립했다. 그의 회사는 크지 않고 작은 주택 공사만 전문으로 했지만 매우 양심적으로 운영했고
항상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두 손과 머리로 다시 사업을 일구었다. 예전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매우 견고하고 자랑스러운 사업이었다. 우리는 재혼하지 않았다. 우리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우리는 안을 함께 돌보고 키우기 위해 한남동의 빌라에서 한 지붕 아래 살았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것들은 값비싼 교훈이 되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는 법을 배웠다. 매일 오후 퇴근 후 익숙한 풍경은 강우가 아들과 함께 마당에서 축구를 하는 모습이었다. 두 부자의 유쾌한 웃음소리가 정원 가득 울려 퍼졌다. 매일 저녁 우리 세 식구는 따뜻한 밥상에 둘러앉아 그날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나는 행복이 때로는 고상하고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소박한 순간들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온 가족이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을 때였다. 내가 그에게 아빠가 될 기회를 주었던 바로 그 공원이었다. 강우가 갑자기 멈춰섰다. 그는 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진실되고 따뜻했다. 지혜야, 나랑 결혼해 줄래? 다이아몬드 반지도 장미꽃도 화려한 말도 없었다. 그저 소박하고 단순한 한마디뿐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다. 금이나 백금으로 만든 반지가 아니라 그가 방금 직접 풀로 엮어 만든 반지였다. 이 반지가 아무 가치 없다는 거 알아. 그가 약간 쑥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이건 내 모든 진심이야. 예전처럼 부유한 삶을 약속할 수는 없지만 남은 내 평생을 좋은 남편, 좋은 아빠로 살겠다고 약속할게. 다시는 너를 울리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나는 그를 보았다가 동그란 눈으로 우리를 올려다보고 있는 안을 내려다보았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만족스러운 미소였다. 내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다. 나는 그가 풀 반지를 끼워줄 수 있도록 손을 내밀었다. 비가 그치면 하늘이 다시 맑아지듯 폭풍우를 겪고 난 우리의 사랑은 다시 태어나 더욱 강하고 깊어졌다. 우리는 행복이 돈이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용과 용서, 그리고 진실한 사랑에 있다는 것을 배웠다. 산산조각 난 줄 알았던 우리 작은 가족의 조각들은 마침내 온전함을 되찾았고 행복은 마침내 지난날의 고통의 땅 위에서 꽃을 피웠다.